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했는데요. 수사 단계부터 쟁점이 됐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본류 재판에 나와 있었는데요. 대법원 선고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이 이루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당시 법정 분위기를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시작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재판 시작과 동시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란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변호인의 관련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휴정했습니다. 이에 오후 재판 시작 6분 만에 재판부는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자기기로 선고 생중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공판의 생중계가 이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유까지 설명하며 법정에는 한동안 생중계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 13분쯤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 선고 직후 내란특검팀과 공수처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내란 외환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체포방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전 차장은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장 대행이 조기 귀국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과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받는 그 열흘의 기간 동안 부친과 3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이 접견 횟수는 어떻게 보세요? 좀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가족 간의 접견은 가능합니다. 예. 긴급 체포된 상황에서요.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조력도 받아야 되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요. 가족이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직접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만약 수사관들이요. 이때는 현장 검진 가고 이때는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시간에 접견 가능합니다라고 친절하게 미리 알려줬다면 그땐 얘기 다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 3차례나 접견이 가능했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팀에서 접견 가능한 시간 등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이건 일종의 제 식구 봐주기식의 특혜가 일부 제공하였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편의를 제공했다라고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기 부친이 리얼도를 폐기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8일에도 이제 부친과 장윤기 이렇게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반에 많이 보게 되면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관련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요. 굉장히 공교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사팀과 장윤기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요. 장윤기와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블랙박스 SD카드는 어쨌느냐라고 묻기도 했고요. 수사팀에서 직접 장윤기의 그 자택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라라고 수사팀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견을 한 날을 보면은 그냥 아들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날짜의 의미가 다 숨어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찾지 못한 핵심 증거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잖아요. 그동안 이거 아버지가 숨긴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아들에게 이걸 어디다 놨냐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보안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이 SD 카드는요. 이전에 사용하던 25년도에 사용하던 SD 카드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정황 증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됐을 수도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는 현재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있다면 모든 정황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만약 그 SD카드가 남아있다면요.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장윤기의 부친 역시 해당 SD카드가 어디 있냐고 직접 장윤기에게 묻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수사기관도 지금 이 단서를 전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버지가 은멸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보자면 애초에 범행 당시에 그 SD카드를 이미 제거한 채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 예. 장윤기가 직접 이 SD카드를 이미 폐기한 채로 붙잡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걸 만약에 빼고 갔다고 해도 계획범죄 정황은 될 수 있겠군요. 충분하죠. 예. 만약 그걸 고의로 빼고 갔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강력한 우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예. 철저하게 계획하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도주하며 실제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 증거를 유기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의 증거 가능합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사건 당시에 강간살인 혐의를 원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구속되어 있는 수사팀장이 뭐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형량 좀 줄여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가 지금 이 SUV에서 발견이 됐다면요. 케이블 타이는 결박의 도구로 쓰이는 특히 범행에서 케이블 타이가 쓰인다는 건 이 수사팀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케이블 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던 구매 내역이라던가 인터넷상의 케이블 타이의 결박 방법을 검색해 본 것만으로도 일종의 성범죄 정황 증거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 실물이 확보가 되었는데 강간살인 혐의가 정황 증거만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반 살인으로 가자는 의견을 냈다면 이 단연간의 수사 경험을 고려할 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구심이 남고요.
당시에 어떤 이런 토론 절차 그리고 이 회의 결과 이 강간살인이 적용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배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 보안 수사 결과 우리가 확인이 된 것처럼 리얼돌이 확인이 되었고요. 신체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으며 이전에도 어떤 이 성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경찰이 증거인멸을 도왔다 이런 의혹도 크지만 수사 자체도 상당히 부실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수사에 ABC가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해자가 범행을 계획을 하면서 당연히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휴대전화에는 그 사람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담겨 있고요. 범행 전후에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는 정말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네.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 불러다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수사의 ABC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통화 내역 목록 같은 걸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그리고 3년치 금융계좌 내역, 그러니까 어떤 걸 범행 전후에 구입하였는지 같은 부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구매해 두었고 이전에도 구매하였는가는 이 사람의 범행 동기나 평소 습성 같은 걸 확인하는데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안 수사 과정에서야 이런 자료가 확보된 것은 초동 수사의 좀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고생이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옷이라든지 어떤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로 쓰든지 유족에게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부는 폐기 처분까지 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 유족들의 그 슬픔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요, 범행에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고 이미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DNA 감식 같은 것을 보내기 위해서 일단 수사기관이 압수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모든 절차가 종료된 다음에 압수물 반환 절차 등을 통해서 유족에게 전달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폐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웨터나 운동화 같은 경우에 지금 행방이 유연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관리가 좀 부실했다라는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병원에 남아 있는 것인지 폐기된 것인지는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장윤기의 태도입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 얼굴을 보통은 마스크 같은 걸로 가리는데 얼굴을 그냥 들고 심지어 뭐 이발에 옷 세탁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떤 심리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카메라를 응시한 듯한 모습을 받았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요. 이 옷을 세탁하고 이 심지어 본인이 다니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해요. 본인은 깔끔한 모습으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는요, 오히려 잡힐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예상하고 오히려 이렇게 비춰지고 싶다는 모습으로 본인을 꾸미고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책감은 전혀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대중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한 모습이 아닌가. 이 자체로도 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뭐 장윤기 부친과 통화하면서 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팀원도 피의자 조사를 이제 받았는데 뭐 수사 대상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요. 곧바로 서장 주재 회의 같은 것이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만약 지금 이 당시의 용의자의 아버지, 부친이 현직 경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축소해서 보도할까 이런 부분이 오고 갔다면 줄줄이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사 책임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경찰 내부적인 징계는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사람까지는 당연히 책임을 질 사안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수사 과정을 파고들수록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데 어쨌든 뭐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파고들어 보면은 공수처 수사권은 이제 인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결국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예. 어제 대법원에서는 명확히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고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연관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었다. 이 수사권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결국 상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정된 부분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부분도 유죄. 그러니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모두 유죄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징역 7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 사안인가요? 일단 변호인 입장에선 당연히 대법원 확정 판결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재판 소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 소원의 요건은 이 법원의 재판, 이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때나 아니면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됐을 때,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을 정하고 있는 기본권 자체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재판 소원이 모든 재판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특히 수사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요. 이 자체로 어떤 영장주의 위반이라던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소원 진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뭐 하나의 재판이 지금 나온 거고 지금 남은 재판이 뭐 7개나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달에 1심이 2개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한 이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이번 달에 1심 결과가 나오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긴 하나 가장 본류가 되는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가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요. 사실상 그 재판, 이 내란죄에서 이미 1심에서 이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재판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사실상 형량의 측면에 있어서 보자면 이 내란죄 형사재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항소심은 보여집니다. 1심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 1심에서 워낙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증인 조사 같은 부분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1심보다는 이미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정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1심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또 다른 인물들을 좀 보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김성훈 전 차장이 가장 높은 형량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경호처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당시에 본인의 위치를 고려할 때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였다면은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도 이것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징역 4년, 5년이라는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의 정도 그리고 이 방해되는 혐의를 고려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위법하다는 이 수사권의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불법적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요 사건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중동 전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 원전이 있는 지역을 타격했고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9일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에서 다수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셰르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발사체가 부셰르 외곽의 군 사령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미 CNN 방송 등은 미군이 현재 새로운 공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서 미군의 추가 공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이틀간 이란 군사시설 약 170곳을 타격하며 고강도 공습을 벌였는데요. 특히 부셰르 원전 인근까지 발사체가 날아들었고 핵심 철도 노선 교량과 이란 당국이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을 준비 중이던 마슈아드행 길목의 교량도 미군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이틀 연속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And I say we hit them 20-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We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이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내 군사위성 안테나 기지, 그리고 바레인 내 미 육군 유류 저장소를 조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걸프 지역 밖으로 넓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서 시작된 충돌이 미군 기지와 이란 본토 타격으로 번지면서 제한적 충돌을 넘어선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군사적 긴장 속에서 외교 채널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양측 모두 강경한 군사 대응을 주고받고 있지만 동시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실제로 합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They called a little while ago.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I just don't know if they're worthy of making a deal. I don't know that they're going to honor the deal. 이란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핵심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 군 수뇌부와 통화하고 미국이 추가 군사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만과 튀르키예 외무장관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당사자들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반미 여론 결집의 계기가 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일정도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 추가 보복이 확산할지 아니면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복원될지가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장맛비가 쉬어가면서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9호 태풍 바비의 영향이 큰데요. 올여름 한반도에도 바비 이상으로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주말인 내일부터는 정체 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대신 찌는 듯한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9호 태풍 바비의 영향이 큽니다.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 지전으로 이렇게 되면 저 북태평양 고개를 밀어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후부터는 강한 폭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중국으로 이동할 전망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언제든 바비처럼 강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 태풍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올여름 바다 폭염으로 불리는 해양 열파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가 유례 없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해양 열파가 갈수록 장기화하면서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상륙했던 태풍 흰남노의 경우 우리나라로 향하며 세력이 약해졌다가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며 다시 힘을 키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때 태풍이 뿌린 많은 비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남겼죠. 또 여기에다 현재 지구는 적도 동태평양이 달구어지는 엘니뇨 영향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엘니뇨 시기엔 고기압 위상에도 변화가 생겨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릴 수 있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엘니뇨가 생기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수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길이 우리나라 쪽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의 길이 한번 열리면 태풍이 연속해서 올 수가 있어요. 올해처럼 온난화에 엘니뇨가 같이 나타난 해는 라니냐 시기보다 태풍 누적 에너지가 2~3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태풍의 발생부터 길목까지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조건인 만큼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도합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에 연루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징역 13년이 구형이 됐죠?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도합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한 건데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윤영우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으로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오전 재판은 종료됐고 오후엔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며 통일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총재는 오늘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특검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김태효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 중인 거죠? 네, 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에 연루돼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차장이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오늘 영장 실질심사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종합특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사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종합특검의 연장 요청에 대한 판단에 중대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